기록에 따르면 조선시대 호랑이 가죽 한 장은 쌀 수십 섬과 맞먹었습니다. 서민이 평생 만져볼 수 없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겨울 산골 마을에 상처 입은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자 세 부류의 사람이 동시에 산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는 칼을 들고, 하나는 밧줄을 들고, 그리고 하나는 미역 보따리를 이고, 오늘은 같은 호랑이를 두고 전혀 다른 선택을 한 세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짐승이 누구였는지 직접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차코 갑사, 호피 장사꾼, 그리고 미역을 이고 가던 할머니. 이 세 사람은 모두 같은 산으로 향했지만 그 산을 내려올 때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선시대 산골 마을의 겨울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혹독했습니다. 눈이 허리까지 쌓이는 날이 며칠씩 이어졌고 그 고요한 흰산 어딘가에는 반드시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 시절 호랑이 가죽 한 장은 쌀 수십 섬과 맞먹었습니다. 무관의 예복을 장식하고 임금에게 올리는 곡물로도 쓰였습니다. 서민이 평생 손에 쥐어볼 수 없는 물건이었어요. 그러니 상처 입은 호랑이가 마을 근처 계곡에 나타났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위협이었고 어떤 이에게는 기회였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차코 갑사 이방익이었습니다. 차코 갑사는 세조 때 만들어진 호랑이 전문 포획 군사 조직이었습니다. 이방익은 마을 원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기한 안에 호랑이를 처리하지 못하면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에게 이 일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쇠덫과 창을 챙겨 새벽에 산을 올랐습니다. 표정 하나 없이. 두 번째로 움직인 건 호피 장사꾼 최무영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호피 거래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호랑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눈이 빛났습니다. 죽은 가죽보다 산채로 잡아 팔면 값이 더 나왔습니다. 그는 굵은 밧줄과 날선 칼을 준비했습니다. 머릿속은 이미 팔아치울 가격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 할머니 박씨였습니다. 그는 계산 같은 걸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이었어요. 미역 보따리를 이고 산 고갯길을 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발이 느렸고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차코 갑사 이방익은 능숙했습니다. 호랑이가 자주 지나다니는 계곡 어귀를 찾아 쇠덫을 설치했고 짐승이 움직일 만한 방향을 읽어 포위망을 좁혀갔습니다. 그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고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임무만 있었습니다. 오늘 안에 저 짐승을 없애야 했습니다. 장사꾼 최무영은 이방익보다 한 발 늦게 산에 올랐지만 훨씬 영리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덫에 설치된 방향을 멀찍이 피해 반대편 사면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호랑이가 덫을 피하다 지쳐서 쓰러지면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산채로 묶어서 내려가면 죽은 것보다 훨씬 비싸게 팔 수 있었어요. 그는 밧줄을 풀었다 감았다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호랑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 눈으로 가늠하면서. 할머니 박씨는 그즘 고갯마루 중간쯤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보따리를 바위에 기대놓고 잠깐 앉았는데 그때였습니다. 계곡 아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숨소리였습니다. 거칠고 낮고 무언가 막힌 것 같은 소리였어요. 그리고 피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할머니는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바위를 짚고 비탈을 내려가 보니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앞발이 새덫에 물려 있었고
털은 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 큰 짐승이 숨을 헐떡이면서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는 그 눈을 보고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눈이 울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그때 반대편 수풀이 흔들렸습니다. 최무영이었습니다. 그는 쓰러진 호랑이를 보자마자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덫에 걸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짐승을 보고 이거면 됐다 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는 짐승 앞에서 그의 눈에 보이는 건 오직 돈이었습니다. 밧줄을 꺼내며 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박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리를 비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박 씨의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무릎도 후들거렸고 심장도 쿵쾅거렸습니다. 그런데도 발은 움직였습니다. 근처 계곡으로 내려가 손바닥에 물을 떠왔습니다. 차갑다 못해 얼음 같은 물이었는데 박 씨는 그걸 호랑이 입술에 천천히 적셔줬습니다. 호랑이는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껌뻑이며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박 씨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딸에게 가져다 주려던 미역이었습니다. 그걸 꺼내 덫에 걸린 앞발 상처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줬습니다. 산모 몸을 추스리는 데 쓰인다는 미역이 그날은 짐승의 피를 막는 데 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켜요 할멈! 거기서 뭐 하는 거요? 장사꾼 최무영이었습니다. 밧줄을 손에 감으며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몸을 돌려 그를 마주봤습니다. 이 짐승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돈보다 목숨이 먼저지요. 최무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멈, 저 호피가 얼마짜린지 알아요? 쌀이 수십 섬이요. 내 평생 그런 돈은 다시 못 봐요. 그러더니 박 씨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노인이 비틀거렸습니다. 최무영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박 씨는 눈앞에 돈을 막는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다시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는 사이 이번엔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거운 갑옷 소리였습니다. 둘 다 비키시오. 원님의 명이오. 차코 갑사 이방익이었습니다. 허리에 활을 차고 손에는 창을 쥐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 섰습니다. 칼을 든 자, 밧줄을 든 자, 미역을 내려놓은 자, 그리고 쓰러진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고개를 들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눈은 살아있었습니다. 천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최무영을, 이방익을, 그리고 박 씨를. 기록에 따르면 그 눈빛을 본 이방익이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물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마 끝에서 고드름이 떨어지고 산길 눈이 녹아 물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 박 씨는 다시 그 고갯길을 걸었습니다. 딸의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보따리는 비어 있었고 마음은 꽉 차 있었습니다. 고갯마루에 거의 다 올랐을 때였습니다. 할멈, 낮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최무영이었습니다. 나뭇가지 뒤에서 걸어 나온 그의 눈빛은 그날보다 더 험상궂었습니다. 그날 할멈 때문에 호피를 놓쳤잖소. 그 값을 어떻게 치를 거요? 박 씨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산은 조용했고 바람만 스쳤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 사이로 수풀이 흔들렸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커다란 무언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발에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덫에 긁힌 자리였습니다. 그 호랑이였습니다. 최무영은 굳어버렸습니다. 밧줄을 꺼낼 생각도 도망칠 생각도 못했습니다. 호랑이가 포효했습니다. 산 전체가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최무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그대로 기어서 비탈을 내려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박 씨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낮췄습니다. 무릎을 꺾었습니다. 그 거대한 짐승이
할머니 앞에 엎드렸습니다. 박 씨는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호랑이는 박 씨가 고갯길을 다 내려갈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방익이었습니다. 화를 쥐고 있었지만 끝내 시위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그게 손이 풀린 건지 마음이 풀린 건지 이방익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뒤 이방익은 차코 갑사직을 내놓았다고 전해집니다. 왜 그랬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장사꾼 최무영은 그 뒤로 마을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차코 갑사 이방익은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 박 씨는 딸의 아이 돌잔치를 보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역 한 묶음을 이고 그 고갯길을 넘었던 그 할머니가 칼을 든 자, 밧줄을 든 자, 미역을 이고 간 자. 그날 진짜 짐승은 누구였습니까? 그 호랑이는 그 뒤로도 몇 년간 그 고갯길에서 목격됐다고 합니다. 언제나 혼자였고 언제나 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고요.